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출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노예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노예 출신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왜, why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했었을까요? 정말 가 노예 출신이 맞았을까요? 세르비우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네. 노예를 해방해주는 조건으로 해주겠다. 허허허. 뛰어났던 5대 왕 타르퀴니우스가 만나게 되었던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뛰어난 타르퀴니우스 선왕의 의지를 이어받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라는 소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진짜 어렵습니다.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너무 어렵네요. 먼저 이 세르비우스는 출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노예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로마 근처에 점령당한 도시 국가의 부족 출신이란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타르퀴니스와 마찬가지로 에트루리아 계열 사람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가면은 이제 세르비우스가 정확한 출신을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에트루리아 계열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타르퀴니스, 세르비우스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기를 에트루리아 왕조라고 해서 역사가들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에트루리아인들이 로마를 지배했던 시대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분명히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세르비우스는 출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노예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노예 출신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왜, why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했었을까요? 정말 진짜 세르비우스가 노예 출신이 맞았을까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르비우스가 그렇게 나중에 노예 출신이었지만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르비우스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총명하고 겸손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세르비우스는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말 그대로 알잘딱갈센의 전형을 보여줬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소년은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많았을 것이고 굉장히 소문도 쉽게 나게 되겠죠. 저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한다더라, 저 소년이 아주 똑똑하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흘러 결국은 5대 왕 타르퀴니스와 현명한 부인이자 왕비로 알려져 있던 타나퀼의 귀에도 그 소문이 결국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듣자 하니 여기 매우 일 잘하는 똑쟁이 소년이 있다던데 자네 나와 함께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나? 아이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조선 버전으로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총명했던 소년 세르비우스는 선왕이었던 타르퀴니스의 옆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은 약간 여담이지만 이런 세르비우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 하면 일본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라고 알려져 있죠. 오다 노부나가의 종복 역할을 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화가 굉장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도 자신의 군주인 오다 노부나가를 따르던 말 그대로 종복이었거든요. 말에 먹이를 주는 출신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했고 야망이 컸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나서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고 일본 전체의 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나중에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임진왜란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 유명한 인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도 처음에는 굉장히 미천한 노예 종복 출신이었다. 이런 것들이 세르비우스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결과라든지 어떤 인물의 색깔 같은 것은 좀 다르지만 저는 그런 이화가 굉장히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세르비우스는 왕이 전쟁에 나가면 그 왕의 옆에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게 되고 막 용맹하게 싸우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 또 왕의 무거운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또 알잘딱갈센답게 굉장히 현명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타르퀴니스의 기대라든지 만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 타르퀴니스 입장에서는 세르비우스가 점점 더 매우 기특하게 여겨졌겠죠. 그래서 어느 날 타르퀴니스가 이 건장하게 자라난 청년 세르비우스를 조용히 부르게 됩니다. 세르비우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네. 노예를 해방해주는 조건으로 나의 딸과 결혼을 해주겠다. 허허허.
이렇게 타르키니스는 파격적으로 세르비우스를 노예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 공주와 결혼시킴으로써 이 세르비우스를 사위로 삼게 됩니다. 얼마나 타르키니스가 세르비우스를 총애하고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세르비우스를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시나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인 로마인의 개방성과 관용성 부분과도 조금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르비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꿈만 같은 날들이 지속되었었겠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도 이르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또 한 번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둥! 4대 왕이었던 안쿠스 마르티우스를 기억하시나요? 이 안쿠스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었는데요. 사실 5대 왕 타르키니우스가 왕이 되었을 때도 안쿠스의 아들들이 약간 라이벌들이었기 때문에 타르키니우스가 왕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최초로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사실 이것도 역시나 로마가 아시아와 같은 세습제 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었겠지만, 이 안쿠스의 두 아들들은 상당히 권력욕이 심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르키니우스가 노년이 되었을 때도 안쿠스의 두 아들들은 여전히 권력에 대한 야망을 놓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아들들이 아주 음험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안쿠스의 두 아들들은 2명의 자객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객을 시골 청년으로 분장을 하게 만들어서 이 왕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타르키니우스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노년의 타르키니우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노쇠했었겠죠. 그래서 약간 경비도 느슨해져 있었을 것이고, 이 안쿠스의 두 아들들이 보낸 시골 청년으로 분장한 자객이 타르키니우스의 집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2명이 다툼을 시작하게 돼요. 이 닭이 내 것이냐 네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소한 부분으로 다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 다툼의 소리가 들리니까 타르키니우스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 2명의 자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이 왕이시여, 저희가 지금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개를 조아리게 되고, 타르키니우스가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하니까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고개를 내밀게 되는데, 그 고개를 내민 틈에 두 자객이 재빨리 칼을 뽑아서 이 타르키니우스의 목을 탁 베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현명했고 진취적인 뛰어난 왕이었던 타르키니우스가 정말 허망하게 노년에 암살을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이 암살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타르키니우스의 현명한 아내로 알려져 있던 그 타나퀼이 이 상황을 조용하게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녀는 로마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특히나 암살을 당하게 되면 더더욱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나킬은 먼저 로마 시민들에게 왕이 암살 시도를 당해서 부상을 당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채로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서 이 로마 시민들의 혼란을 최대한 안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총애하던 세르비우스를 조용히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세르비우스, 우리는 당신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켰고 나의 딸까지 주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유지를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선왕의 유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십시오. 노인이라서 한번 기침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비 타나킬은 선왕 타르키니우스가 아직 치료 중이라는 핑계로 세르비우스를 올려서 대행 업무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의 어떤 인수인계 작업을 자연스럽게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업무의 어떤 승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타나킬도 타르키니우스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르비우스의 왕위 주의도 곧바로 공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로마 같은 경우는 왕을 선출한다고 했었잖아요. 민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타나킬이 민회 가결 없이 즉시 세르비우스를 왕위로 세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약간 민주적인 로마답지 않은 부분이 살짝 있기도 하고, 이런 불씨가 나중에 세르비우스의 노년에도 사실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르비우스는 최초의 노예 출신이자 로마 왕정 사상 첫 번째로 민회 투표 없이, 민회 가결 없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첫 번째 왕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르비우스는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뛰어난 업적도 굉장히 잘 이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르비우스는 선왕 타르퀴누스가 갑작스럽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선왕의 유지를 이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바로 타르퀴니스가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완수하고 또 마무리를 짓는 일들이었죠. 진취적이었던 5대왕 타르퀴니스의 업적이 뭐였었죠? 바로 보잘것없던 작은 도시였던 로마를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서 점점 로마를 발전시켰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는 이후에도 발전을 거듭하여서 결국 현재 1000만 관광객이 매년 방문하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지난 편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르비우스는 어떤 방식으로 선왕의 유지를 이어받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시를 둘러싸는 성벽을 축조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였으니 이제는 방어까지도 완벽하게 한번 해볼까? 아마도 세르비우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렇게 해서 건설된 성벽이 바로 그 유명한 세르비우스의 성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방어를 강화하고 이 성벽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훗날 그 카르타고의 명장으로 알려진 한니발이 로마를 포위했을 때 이 로마에 대한 공성전을 세르비우스의 성벽의 두께를 보고 또 방어의 견고함을 보고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세르비우스의 성벽은 나중에 굉장히 견고한 성벽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로마 여행을 가게 되시면 이 세르비우스의 성곽, 세르비우스의 성벽, 이런 것들을 관광하실 수 있는데요. 친구분들과 함께 가셨을 때 이 세르비우스의 성벽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바로 로마 왕정의 6대 왕 세르비우스의 작품이고 훗날 한니발도 넘지 못했더라, 이렇게 자랑을 하시면 됩니다. 하하. 자, 이렇게 성벽 건설 외에도 세르비우스는 선왕 타르퀴니스의 또 유지를 이어받아서 주변 로마를 둘러쌌던 부족들과의 어떤 전투라든지 외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부족들 중에서 도전해온 자들은 정면 승부를 해서 전투로 혼을 내주고 또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라틴 부족이라든지 뭐 그런 동맹 국가들, 우호적인 국가들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외교로서 동맹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균형 감각을 굉장히 보여준 현명했던 세르비우스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친구는 감싸주고 적은 딱 때리고, 이런 약간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로마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로마를 둘러싸는 성벽 건설에 이어 세르비우스의 가장 큰 업적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로마의 군제 개혁입니다. 군제 개혁? 이건 또 뭐죠? 단어가 또 정말 어렵네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최대한 쉽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제 개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군대와 관련된 제도를 개혁했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군대 제도라는 것이 돈을 내는 세금 제도와 또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 제도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형성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죄송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것은 고대 사회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힘이 약하면 왕! 하고 언제 잡혀먹힐지 모르는 정글과도 같은 시대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런 시대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군대였죠. 자, 그렇다면 이런 보통 군대라는 것은 누가 가게 되죠? 바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성인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농경사회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농경사회에서는 정말 힘을 써서 농사를 지어야만이 경제활동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을 쓸 수 있는 이 남자가 군대에 끌려간다는 것은 그 한 집안의 경제활동에도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농사도 짓고 밭도 갈고 장사도 해야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그래야 뭐 세금이라도 낼 거 아이가. 이렇게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가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 복무를 함으로써 내가 대신 세금을 낸다, 이런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몸으로 직접 떼워서 세금을 낸다 하여서 직접세라고 명칭을 불리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통 책임을 다하게 되면 그 대가로 권리가 주어지기 마련인데요. 그 권리가 고대 로마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선거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쯤 해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군역을 통해서 직접세를 대신 내게 됩니다. 직접세를 내므로써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권리가 바로 투표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군사 제도와 세금 그리고 선거권이 하나의 도미노처럼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민한 주제가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민중들의 불만이 상당히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면서 민중들이 단체로 군역을 거부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도 망하게 되겠죠. 또한 민중들의 불만을 잘못 샀다가는 선거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르비우스는 그 어려운 군제 개혁이라는 숙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네요. 죄송합니다. 자, 군사 제도를 개혁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군대를 조직한다면 제일 먼저 사람부터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6대왕 세르비우스는 군대에 갈 사람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정확한 인구 조사를 먼저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조사를 토대로 로마의 군인을 총 6계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역시 표라는 건 참 난해하고 어렵네요. 허허허허. 좌절하지 마시고 이 족집게 과외 선생님인 춘닥터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자, 먼저 왼쪽 발을 보시게 되면 1에서 6까지 총 6개의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위쪽의 발을 보시면 재산, 군제, 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 항목인 재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이라 하는 것은 로마군의 계급인 1에서 6까지의 계급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계급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재산이 적을수록 낮은 계급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계급이나 2계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들일 것이고 6계급처럼 낮아질수록 무산자 계층으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신분제도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신분제 장벽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귀족이 훨씬 더 유리하고 평민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족이 재산이 적다 하더라도 권력이나 출세의 길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평민 같은 경우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출세의 길이 막혀있던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세르비우스 같은 경우는 귀족과 평민에 전혀 상관이 없이 말 그대로 오직 재산만으로 기준을 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계급 제도에 비해서는 보다 더 개방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대부분 귀족들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았었겠지만 어쨌든 평민에게도 높은 계급으로 갈 수 있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하나의 간단한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기에 육두품 제도 기억나시나요? 신라 말기에 유명했던 인물로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최치원은 굉장히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로 천재라고 알려졌던 인물인데요. 당시 이 최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육두품이란 이유만으로 출세의 길이 막혀서 굉장히 큰 좌절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자신이 태어난 그 신분의 한계만으로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출세의 길이 막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런 면에서 세르비우스의 군제 개혁은 고대 사회 치고는 어느 정도 개방적인 면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끄시는 거 아니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화이팅! 하하! 자, 이제 그럼 재산 옆에 있는 칸인 군제 백인대라는 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각 계급에 따라서 그 계급이 제공해야 하는 병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집중을 해볼게요. 이것을 이해하면 제가 지성인이라고 인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도시의 인구 분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구 분포를 생각했을 때 부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보통 부자는 적고 평범한 사람들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도 마찬가지로 계급이 상위 계급은 재산이 많은 계층이니까 사람이 적을 것이고 아래 계급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그 계급의 인구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표에 나와 있는 병력이 제공되는 수를 보면 상위 계급의 병력 동원 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 명당 한 명의 병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이것은 고대 로마 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계급이 한 명당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낮은 계급인 사람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군역을 혼자 치르는 것이니까 한 명당 한 명의 병력이 제공되겠죠. 그렇지만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1계급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명당 10명의 병력을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한 명이 100명의 병력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 장비라든지 아니면 말을 탄다든지 이런 경우에 필요한 말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통 그 계급이 스스로 부담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말을 타는 기병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화려한 그 두꺼운 갑옷과 긴 창을 갖고 있는 중무장 보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상위 계급이 차지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장비빨을 세울 수 있었던 기병이나 중무장 보병 같은 경우는 보통 중상위 계급 이상이 속해 있었고, 계급이 낮아질수록 경보병이라든지 아니면 보조병 이런 식으로 군복무를 하는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칸에는 투표권을 행할 수 있는 표권의 표수를 적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수와 투표권의 수가 동일하게 적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고대 사회는 군역을 함으로써 직접세를 내는 형태가 되고, 직접세를 내면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게 되면 그의 대가로 권리가 주어지니까 그만큼의 선거권도 부여가 되는 것이었죠. 그 원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와 이 세르비우스의 군제 개혁이 명백하게 다른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이걸 맞추신다면 이 춘닥터가 정말 똑똑하고 지성을 갖추신 분이라고 인증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 민주주의는 평등선거라 불리는데요. 바로 1인 1표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권력이 강하더라도,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똑같이 한 명당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평등선거 구조입니다. 하지만 고대사회 로마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의 권리도 비례해서 갖춰진다,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 분포에서 소수였던 1, 2계급 상위 계급이 훨씬 더 질 좋은 많은 병력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 대가로 그만큼의 많은 선거권도 가져오는 형태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인 1표가 아니라 1인 10표라든지 1인 100표 이런 형태도 가능해졌겠죠. 결국 상위 계급이 선거나 정치의 방향의 주도권을 완전하게 가지고 갈 수도 있었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정치 체계를 바로 소수 엘리트 주도의 정치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평등 선거의 시각에서 보자면 사실은 불평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어떤 소수 엘리트가 주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 대중들의 여론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적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백한 단점이 있는 체계라고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사회 역시도 어떤 민중에 의해서 너무 휘둘릴 수 있는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정치 체계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선거 제도는 항상 고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어떻게 더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고 고민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항상 골칫덩이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자, 머리 아픈 이야기가 좀 길어졌었는데 모두들 완전 수고하셨습니다. 세르비우스의 군제 개혁을 독파하신 여러분들, 춘닥터가 정말 교양 있는 지성인이라고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정리를 하면, 객관적인 재산을 기준으로 신분제도와 상관없이 계급을 설정했다는 점, 또 정확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힘없는 평민들이 억울하게 군대에 끌려가거나 하는 그런 부당한 일들을 최소화한 점, 이런 부분이 세르비우스의 군제 개혁이 후대에도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 제도가 개혁되게 되면 이 로마군 자체도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될 수 있었겠죠. 이렇게 기본 체계를 확립한 6대왕 세르비우스는 군사 제도 개혁에 이어서 로마 군대의 기본 전투 방식인 전술마저도 어느 정도 손질을 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굉장히 옛날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전투 방식도 아주 원시적이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막 베고 찌르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 형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세르비우스 같은 경우는 로마군을 총 3가지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와 중간에 있는 본대, 그리고 마지막 뒤에 있는 후위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로마군의 체계와 전술은 후에 로마 공화정 시대에 가서 더욱더 정교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경무장 보병인 전위가 가벼운 몸놀림으로 적의 전선을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적이 분산되겠죠? 자, 적이 분산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최정예 본대인 로마의 중무장 보병이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본대가 밀리게 되거나 이랬을 때 뒤에 있던 후위가 본대를 지원해서 전투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계급에 속하던 그 말을 타는 기병 같은 경우는 기동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기동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재적소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의 후위로 돌아가서 뒤를 치거나 아니면 기습을 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 편이 굉장히 공경에 빠져있는 그런 지점에 빠르게 달려가서 헬프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것이 기병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막타 딱 치는 그런 애들 아닌가요? 자, 이렇게 세르비우스의 어떤 전술 확립 덕분에 로마군은 고대 사회 치고 굉장히 앞서가는 전투 방식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로마는 주변 부족들과의 어떤 전투나 전쟁에서도 연전연승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왕의 유지를 잘 이어받아서 현명했던 세르비우스는 로마를 44년간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현명했던 6대왕 세르비우스에는 2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 두 딸의 성격이 정반대였다는 것이었어요. 첫째 딸은 아버지 세르비우스를 닮아서 굉장히 성격이 온화하고 겸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딸인 동생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감이 좀 오시죠? 그렇습니다. 둘째 딸은 성격이 굉장히 음험하고 탐욕스러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y precious. 응? 이렇게 성격이 매우 상반되었던 세르비우스의 두 딸은 어디로 시집을 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선왕이자 로마를 개발시켰던 5대왕 타르퀴니스의 손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타르퀴니스의 손자도 두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굉장히 반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집안은 반대로 형이 탐욕스럽고 음험한 성격이었고 동생이 온화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쪽은 온화한데 한쪽은 탐욕스러우니 이를 어찌할꼬. 아무래도 서로 섞이게 해서 성격을 좀 융화시켜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성격이 정반대인 남녀가 각각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커플의 결혼 생활은 과연 세르비우스의 바램대로 각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두 커플의 결혼 생활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각각 온화했던 성격으로 알려진 첫째 딸과 남동생, 이 둘은 먼저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탐욕스러운 성격을 가졌던 둘째 딸 툴리아와 첫째 형이었던 타르퀴니스는 아마 서로의 코드가 맞아서였을까요? 결혼을 한 뒤에도 이 둘은 몰래 뒤에서 만나던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온화했던 배우자들이 사망을 하자마자 둘은 놀라지도 않고 아주 신나서 결혼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될까요? 막장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자, 그리고 희대의 악녀라고 훗날 불리게 되는 둘째 딸 툴리아는 이제 새로 생기게 된 그 탐욕스러운 남편에게 다가가서 속삭이게 되는데요. 이 남편의 이름은 타르퀴니스였는데요. 이 타르퀴니스란 이름이 사실 5대왕 선왕과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음험한 남편인 타르퀴니스는 사람들이 거만한 타르퀴니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타르퀴니스 페루부스라고 하는데, 페루부스라는 단어가 거만한이란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희대의 악녀라고 불리게 되는 둘째 딸 툴리아는 자신의 새로운 남편인 타르퀴니스에게 다가가 속삭이게 됩니다. 타르퀴니우스, 당신은 할아버지의 고귀한 피를 이어받은 왕족이잖아요. 출신도 미천한 세르비우스가 계속 왕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건가요?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평생 졸부로 무시하겠어요. 흥! 자, 이렇게 해서 남편인 거만한 타르퀴니스의 가슴에 어두운 야망이 드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 딸이 아버지를 무시하면 뭘 하려고 하다니 진짜 말세네요. 에휴. 어두운 야망이 드리워진 거만한 타르퀴니스는 할아버지인 5대왕 선왕 시절에 중용되었던 에트루리아 계열의 원로원 의원들을 몰래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보통 음모를 꾸밀 때 이렇게 뒤에서 몰래 유력자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세르비우스 몰래 자신을 지지해줄 귀족 세력들을 포섭하러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준비를 마친 거만한 타르퀴니스는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몰래 무장을 시키고 원로원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근본과 출신도 없는 세르비우스를
왕으로 모실 겁니까? 5대 왕 타르퀴니스의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제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노년의 세르비우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그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허겁지겁 타르퀴니스가 있는 연단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곧 준비하고 있던 타르퀴니스의 자객들에게 딱 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은 채로 비틀비틀 거리면서 결국은 길가에서 쓰러져서 방치가 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길가에 쓰러져서 숨만 쉬고 있는 세르비우스에게 한 마차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마차가 세르비우스를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세르비우스 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대로 밟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나서 마차가 멈추게 되고 그 마차에서 한 여자가 내리게 되는데 바로 그 여자가 세르비우스의 둘째 딸인 툴리아였던 것이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패륜이 따로 없네요. 이렇게 해서 정말 현명하고 겸손했던 노예 출신의 왕으로 알려진 세르비우스는 말년에 자신의 딸과 사유에게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험하게 세르비우스를 죽인 거만한 타르퀴니스는 원로원의 승인과 민의 가결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스스로 왕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로마 왕정의 기존 절차나 시스템을 모두 무시한 행동이었죠. 또한 거만한 타르퀴니스는 이대왕 누마가 해산시켰던 근위병을 아주 강력하게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항상 왕의 주변엔 정말 단단하게 무장을 했던 근위병들이 눈을 부릅뜨고 서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이 거만한 타르퀴니스는 선왕이었던 세르비우스의 공식적인 장례식 같은 거를 모두 금지시키고, 그리고 선왕 세르비우스와 가까웠던 원로원이나 귀족들을 모두 죽이고 숙청을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선왕인 세르비우스는 이 거만한 타르퀴니스에게 자신의 딸도 직접 내어주게 되고 또 이 자신의 5대 왕의 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타르퀴니스에게 굉장히 호의도 베풀고 아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무시하고 오히려 뒤에서 세르비우스를 죽이고 자신이 혼자 거만하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왕정의 모든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굉장히 패륜적인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타르퀴니스는 그 왕의 자리가 상당히 불안정했겠죠. 때문에 이 거만한 타르퀴니스는 이 불안정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시도를 합니다. 바로 전쟁이죠. 이렇게 정치가 불안정할 때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또 한번 강력한 사례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딱 한 명의 인물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요즘 이 친구 자꾸 등장하네요. 하하.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당시 일본의 전국이 약간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결과는 참담했지만요. 자,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비슷하게 이 거만한 타르퀴니스 역시 실리적인 외교와 또 뛰어난 전쟁 실력을 바탕으로 주변 부족들을 제압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 부족들이 제압되게 되면 자신의 어떤 대의 명분도 조금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타르퀴니스는 이런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로마 내부에서는 또 강압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바로 그냥 죽이고 재산도 몰수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압적인 독재 정치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강압적인 독재 정치가 계속 진행이 되면 당연히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민중들의 불만이 나날이 높아가던 이 타이밍에 로마 왕정을 뒤흔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만한 타르퀴니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3번째 아들의 이름이 섹스투스였어요. 이름이 조금 민망한데요. 허허. 사실 라틴어로 섹스투스란 단어는 6번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셋째 아들 녀석이 남의 여자를 탐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자신의 친척의 부인을 좋아했던 것이죠. 이 집안은 원래 이렇게 막장인가요? 친척의 이름은 콜라티누스였고 그 콜라티누스의 부인의 이름은 루크레티아였습니다. 그 당시 루크레티아는 굉장히 현명하면서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 콜라티누스가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서 집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 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섹스투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어있는 콜라티누스의 집으로 친척 방문을 핑계로 찾아가게 되죠.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던 루크레티아의 눈앞에 단검을 든 한 남자가 불쑥 나타나게 됩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너의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 나와 함께 도망치자!
하지만 루크레티아는 정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단검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루크레티아는 섹스투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를 따라가지는 않았죠. 그리고 섹스투스는 여기서 남자로서는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섹스투스는 여기서 루크레티아를 겁탈만 한 뒤 이 여자를 버려둔 채 혼자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야. 홀로 남겨진 루크레티아는 조용히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콜라티누스와 그의 동료들도 모두 불러서 사람들을 자신 앞에 모으게 되는 것이죠. 루크레티아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당한 모욕을 정말 상세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놀라있는 이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루크레티아가 갑자기 품에 있던 은장도를 탁 꺼내게 됩니다. 반드시 제 복수를 맹세해 주세요. 신이시여, 부디 저를 고통 없이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루크레티아는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으며 장렬하게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장면을 보고 루크레티아의 아버지와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절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은 루크레티아의 외침대로 타르퀴니스의 셋째 아들인 섹스투스를 복수를 할 것을 맹세하며 루크레티아의 시체를 가지고 포로 로마노로 가게 됩니다. 이 루크레티아의 유해는 포로 로마노 광장에 모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안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타르퀴니스의 왕의 아들이 정말 심각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로마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로마 시민들 역시 이 거만한 타르퀴니스의 독재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겠죠. 자,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남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데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로마 이름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 브루투스란 남자는 사실 이 루크레티아의 남편이었던 콜라티누스의 동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투스는 자신의 아버지 또한 이 거만한 타르퀴니스에게 숙청을 당하고 재산을 뺏겼기 때문에 일종의 거만한 타르퀴니스에게 복수심도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투스가 이제 포로 로마노 광장에서 루크레티아의 시체를 안치한 채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언제까지 독재자의 밑에서 굴복하며 살아야 합니까? 1대왕 로물루스의 건국 이래 우리 로마는 언제나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 거만한 타르퀴니스는 음험하게 왕위를 차지했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아들마저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로마를 우리 손으로 되찾읍시다. 브루투스는 빠르게 민회와 원로원을 소집해서 투표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거만한 타르퀴니스의 폐위를 가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때는 굉장히 타이밍도 절묘했었는데 당시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하필이면 거만한 타르퀴니스는 전쟁에 나가 있어서 로마 내부의 사정을 빠르게 대응할 수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섹스투스의 만행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이 로마 시민들은 동요를 하게 되고 또 로마 시민들은 로마 군대이기도 하잖아요. 이 로마 군대 역시도 이 소식을 듣고 자진해서 해산을 한 사람도 있고 로마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생기게 되면서 타르퀴니스는 병력을 가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타르퀴니스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로마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기반 세력이 남아있던 에트루리아 계열의 도시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이로써 로마 왕정은 이 거만한 타르퀴니스를 마지막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는 이후에 왕을 뽑지 않는 공화정 체제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때는 기원전 509년 로마 건국 24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왕정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7대 왕 거만한 타르퀴니스의 악행 때문에 사실 로마 왕정의 이미지가 조금은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로마의 왕정 시대는 정말 힘이 약하고 아주 작은 신생국가였던 로마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차근차근 발전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보통 신생국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속력이나 어떤 단합력도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한 명의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왕정 시스템이 분명히 유리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힘을 한 군데로 모아야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로마 왕정 시대는 마지막 7대 왕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의 왕들이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10분 발휘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운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춘닥터는 이 로마 왕정 시대가 지나고 로마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정치 체계를 통해서 변화를 맞이해야만 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면은 전혀 다른 교과 과정을 밟아 나가잖아요. 이제 로마도 완전히 초기 국가인 신생 국가를 지나서 어느 정도 덩치가 커졌고 체계를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역시도 이제 초등학생 시절을 지나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됐던 시기가 왔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거만한 타르퀴니스의 악행도 있었지만은 사실 로마의 발전이란 것이 필연적으로 새로운 정치 체계를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짜 로마 왕정이 몰락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춘닥터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저는 로마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격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대가 로마 왕정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마 왕정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편인 로마 공화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